안녕하세요.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정비사업 아카데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례로 알아보는 조합 운영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센터 소개부터 Q&A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 5시 전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센터의 이제 설립 취지는 사실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이해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을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카더라 방송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영등포 구에서 별도의 상담센터를 외부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주민들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을 그러니까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담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분쟁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대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좋냐 저 사업이 좋냐 이런 질문들 아니면은 우리 이 사업 할 건데 사업성은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 처음 사업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좋냐 사업의 선택 유무 그리고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2년차, 내년부터는 3년차, 횟수로는 3년차가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저희 설립 취지는 말 그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분쟁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형태를 구성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상시 평일날 9 to 6,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4명이 신풍센터, 1센터와 2센터에 각각 2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들은 저희는 비상주 근무인데 이제 수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상담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원래 보통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정장을 입고, 원래 평상시에 정장 입고, 근데 오늘 저녁 때 모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편하게 입고 왔으니까, 저 센터장 상태가 불량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 번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제 사복을 입은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비 사업에서 제 전문 분야가 사업성 분석인데, 여기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양해드리면 제가 지금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데 약간 목이 간질거려서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비 사업의 동향 좀 볼까요? 올해 건설 기업 체감 경기가 6개월로 최저치로 내려오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부도 처리가 되는 지역 내에서 오이권하는 건설사들이 부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데 뭐 제가 정치 세력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원자재가가 동반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여러모로 특히 이제 사업성 분석을 저희한테 이미 받으셨던 준비위원회 또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별도로 영등포 지역 내에서는 제가 자문 비용 안 받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자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67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재지정하게 됐다라는 건데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확 바꿨다 그래서 서울시 신통기획 3년선과 10개 지자체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제 강의, 저희 아카데미를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시청하셨던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속 통합 기획은 서울시 주도형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죠. 일종의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이 착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30년대 먼저 설립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만 보시면 안 돼요. 안전진단 통과 안 하면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못해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 정비사업 리모델링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이제 각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걸 맞춰서. 리모델링도 안전진단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안전진단의 개념도 있지만 아파트, 그러니까 보통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관련된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어쨌든 일정 부분에 설립된 지, 그러니까 건축된 지, 그러니까 준공 기준으로 된 지 기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파트 이제 공공주택의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고 어차피 뭐 재건축하고는 완전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면 서울 지역과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또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운영되는 거는 좀 차별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낸다. 그래서 조합 온라인 총회 전자투표 지원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도모를 하는 거지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죠. 예, 편의성을 좀 확보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늘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면 상관없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민보다는 그냥 뭐 임대나 전세를 주는 세대가 많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지에 있는데 매번 올 수가 없으니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총회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기준 개정 행정 예고가 된 거고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조합 운영은 왜 알아야 할까입니다. 자, 조합 운영을 왜 알아야 될까요? 조합 운영을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조합 운영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중에 조합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대의원이 될 수도 있고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위가 될 수도 있어요. 조합 운영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나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만 혼자 떠들면 심심하잖아요. 왜 알아야 돼요? 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조합의 경영 상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인인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주인인 내가 안 알아보면 누가 확인해 주나요? 감사가? 대의원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조합원들이, 조합은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돼요. 그런데 조합이 대부분들이 전체적인 목소리 큰 사람, 스피커들한테 휩쓸려 다니죠? 이렇다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다 하면 저렇게 가고. 자, 조합원 간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 그 조합 운영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합 설립부터 분양까지는 약 7년, 7년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공사하면서 터프하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가정하면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빨라졌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주민총회부터 이주민 이제 철거 진행까지 쭉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원래 빨리 진행될 거를 2, 3년 만에 진행돼야 될 거를 막 7년, 8년 이러다 보면 이제 답 없는 거죠. 조합 임원과 운영의 중요성인데요. 조합 임원은 조합 사업을 관리하고 전반 사업을 관리하고 정비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합장이 실질적인 일종의 굳이 표현하면 권력자가 됩니다. 조합에서 조합법인이 설립되면 조합장의 권력이 가장 막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혼자서 이사들 대상으로, 감사들 대상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을 이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조합원들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네, 제가 조합장의 입장에서도 변호사들하고 같이 해서 조합장의 편도 들어보기도 했고 또 이사진을 필두로 한 감사 포함 대의원 편에서 이 조합장을 상대로 해봤고 또는 조합장, 이사, 대의원들 상대로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비대위 입장에서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조합장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합원이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조합장이 똑바로 못한,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합원이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조합장을 잘 뽑으셔야겠죠. 그죠? 네, 조합장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통 아직도 영등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앞으로 준비위원장 하시겠다, 추진위원장 하시겠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연락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목소리가 크죠. 네. 지역에서 혹 유지라는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 충분히 이 조합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조합 운영 방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 주저주력의 내용 써 있는데 이거 봐야 눈만 아프고 머리만 딱딱 아프실 텐데 의사결정만 잘 하시면 돼요. 무슨 서면 결의하겠다, 총회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평시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조합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언제 가장 제일 결정이 되냐면 가장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총회. 거기에 누구 뽑아요? 조합장을 뽑습니다. 조합장 포함 임원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합법인이 설립됐어요. 이제 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 뽑아요? 공사하셔야 되잖아요. 시공사. 우리도 수준 높으시네. 어떤 분은 정비관리 전문업체를 뽑는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계약금으로 내는 돈으로 초기 운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시공사를 선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좀 있죠? 공사비의 증액. 공사비의 증액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이 말씀 중에 시공사의 그 계약금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언제부터죠?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준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라고 해서 간판을 보고 시작을 하죠.
그거 누구 돈으로 시작합니까? 조합원 돈으로요? 선생님도 돈 내셨어요? 시공사가 돈 내요? 조합법인 설립도 안 됐는데? 정비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그럼 누구 돈으로 해요? 추진위원장? 준비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는 돈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은 매의 눈으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게 다 공사비에 결국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아카데미 때마다 지금은 저는 국민들 대상으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어지간한 일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의 눈으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의사가 있다면 주민 돈을 십시일반 걷어야 되는데 안 걷죠. 내 돈 아까우니까.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죠. 내 돈을 안 걷으면 뭐가 올라간다? 사업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자기 분담금으로 돌아온다. 물론 여러 가지 비례율로 검토해서 각각의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사업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례로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가동 재개발 시공사 교체 추진 속에서 분양권 비리 의혹에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아들로 추정되는 J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J씨는 조합원이 돼서 예,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합장이 이제 1993년 12월 16일 날 취득을 했고 부부 관계가 이제 어쨌든 2003년 10월 18일 날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다음에 자녀한테 그 조합원 자격에 없음에도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합 임원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증여 등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분양권 획득을 이제 도모를 하게 되는 거고 불법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부 도정법에 의해서 위반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이거는 증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원래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조합원이었는데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실사례 갖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문했던 데가 이사진과 감사진이 한 편이 됐고 대의원하고 조합장 상대로 싸우는데 가장 핵심 중요한 이사분이 조합원을 갖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에서 인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조합원일까요? 인수한 사람이 그냥 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조합원으로 승계가 돼요?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신청서를 내야 되고.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분양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조합원의 구성원이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하고 소유자의 어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뭐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이거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소유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당연히 모두 소유겠죠. 재개발, 재건축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린 재개발과 재건축의 큰 차이점 뭡니까? 재건축은 아파트, 재개발은 빌라, 아파트, 상가 다 포함한 게 재개발이죠. 재건축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당연히 아파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비율로 갖고 있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 1은 왜 불법일까 했을 때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게 돼 있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한 세대라는 거예요. 한 세대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세대에는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고, 좀 바뀐 게 뭡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30%, 뭐 예를 들어서 30%, 뭐 저희 아내가 30%, 뭐 40%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머니가 40% 갖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30%인 제가 조합원이 될 수도 있었죠.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눈에 익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일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요? 저희가 조합을 설립을 가로할 때, 조합 설립시킬 때 조합장인데 지분 10%를 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 집을 갖고서 어머니가 90% 갖고 있고 그분이 10%를 갖고 시작을 해서 그분이 조합장이 됐어요. 저희가 자문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또는 건축물, 그러니까 그냥 소유자로 할게요. 이거 뭐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이거 헷갈리고요.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해당되는 거. 그리고 1인 다물권자, 1세대 다물권자 매매에서는 3자는 지위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 자, 1인 다물권자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한 세대 다물권자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들이 공동으로 이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정족수 채우려고 재개발 조합 동의서 조작.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이건 말도 보실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미리 말씀드리면, 그 조합,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안 봐줍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이해 가세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네, 안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절차적 하자가 많았기 때문에 비대위도 구성되면 여러모로, 비대위가 뒤집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 비대위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절차적 하자가 거의 없어요. 네, 절차적 하자보다도 약간 비리성의 일들이 많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절차적 하자를 하면은 정말 하수들이 절차적 하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절차적 하자를 찾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정속주 채우려고 재개발 조합 동의서를 조작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보실 상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실 때는 어쨌든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재건축도 4분의 3인데 4분의 3이면 75%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적어도 80% 이상은 무조건 돼야 사업이 진행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80% 이상이 넘지 않으면 거의 분쟁하다가 끝날 확률이 또 많습니다. 어쨌든 소유자는 서면 동의에서 성명을 적고 지장을 하고 날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손들려면 안 들으시겠죠? 지금 그 조합원의 어떤 서면 결의서는 누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서면 결의서는 내가 참석을 못하면 뭘로 대체를 해요? 위임장을 포함한 서면 결의서를 하죠. 서면 결의서 안에 위임장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제출하든지, 그러니까 위임하는 자에게 어쨌든 전달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서면 결의서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시공사 선정할 때쯤인데,
그러면 이제 각 시공사에서 소위 말해서 무슨 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OA 요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건당 인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절차적, 하자적. 그분들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임받은 자도 아니고 여기에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이해관계자여도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서면 결의서를 받아서 한 사람을 위임인으로 붙여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거는 불법입니다.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서울 내에서 똑같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하는데도 똑같이 그러고 다니고 왜 그런 사실을 알겠냐? 뭐 당연히 저는 업무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희 그 처가집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역인데 여기다 OA 쓰고서 떳떳하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혼나죠. 요즘에 그러면. 그래서 안 그랬습니다. 불과 지난주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죠. 의원 고천 가구역 조합 재개발 자료 뒷북 공개. 자, 이것만 무조건 아세요. 이거 내용 쭉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갖고 있는 서류는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열람할 수 있죠. 등사도 가능하죠. 근데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조합원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조합원 사무실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안 보여준다고 하면은 근거를 대라.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뭐. 그때는. 근데 어쨌든 비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뭐 조합원 동의서부터 해서 절차적 하자가 생기면은 문서가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구멍이 나겠죠. 빵꾸가 나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지도 않은 내용들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감사 자문 들어갔을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몰랐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조합원에 대해서는 등사, 열람이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한해서는 좀 문제가 있겠죠?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런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자료가 쭉 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부터 정관, 선정 계약서,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의사로 사업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등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월금, 자금, 입금. 이거 약간 오탈자네요. 입금, 출금 내역, 자금, 뭐 차입에 대한 상황이든가 결산 보고서 쭉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8번 한번 보시죠.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차입이 뭡니까? 빌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 차입 그냥 조업장이 그냥 내 필요해서 받으면 돼요? 안 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그리고 뭐 회의록이나 의사록 같은 경우는 뭐 총회 때는 대부분 영상 녹화, 녹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크게 뭐 잘못되는 경우는 좀 정말 수준이 낮은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도 이면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면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아셨죠? 네. 네, 뭐 당연히 뭐 법령 위반이죠. 네, 문서를
잘못 관리하면 당연히 법령 위반이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남양주 평내의 진주 아파트 재건축 비대위 대 조합 갈등. 이제 비대위가 나오죠.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그 임시총회 발의자 측과 진주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측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데, 여기 보면, 조합 비대위의 건설회사와 사업단에서 받은 금액 지출 내역, 매달 사용 내역 공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조합 측 정보 공개 내용 찾아가라고 했으나 막상 찾아가는 사람이 없고 2주 동안 12건 발생한 비대위 측 정보 공개 청구에 답변으로 해명하죠. 뭐라고 해요? 보안사항이라 열람이 어렵습니다라고 갔겠죠. 이 문서의 내용이. 안 봐도 뻔하죠. 자, 비대위 조합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된 거고요. 조합 갈등이 이제 고조되면서 사업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소송하기 시작하면 답 없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절차적으로만 보자고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비대위가 잘못한 건가요? 조합장이 잘못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만약 조합장 측면이면 전 뭐라고 했을까요? 네? 자, 예산을, 결산 내역을, 좀 보자고 하고 예산을 보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자고 했어요? 보여주겠죠?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달라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다르냐 할 거 아니에요. 결산 내역이 왜 안 맞냐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장 입장이라면? 결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처 여러분들 승인이 받지 못한 주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추후에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전제를 달죠. 주요 결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이 아니라 일부 예산 사항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고, 사업의 사안을 고려하여, 예, 일정을 고려하여, 그거는 추후에 의결을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추후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예산 안 해주면 예산 좀 변경하겠죠. 다른 예산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자문할 때. 조합의 의견서를 내줄 때. 변호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도 답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 말도 다 틀린 말인 거죠? 다른 말인 거죠? 틀린 거죠? 다른 거와 틀린 거 다르니까 틀린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째. 선거 4일 전부터 단지 내 아파트 숙소 사용만 재건축 조합장 자격 미달. 자, 전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 어느 때보다 이제 강했고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위에 써있어서 뺐습니다. 변호사 스스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처음이다. 변호사 지금 입출금 내역과 계약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국내 최대 재건축 조합에서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A 변호사가 선출이 됩니다. 당선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조합장 선거 4일 전부터 단지 내 아파트를 어떻게 선거사무소와 숙소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후 조합장 이제 직무 집행정지를 하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자, 그 도정법에 의하면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 임원을 두게 돼 있고, 이사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돼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그죠? 그리고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뭐 얼마예요? 1년 이상 거주할 것. 그죠? 그래서 사례 5에 보면 A 변호사의 경우는 선거 4일 전부터 단지 내 아파트를 선거사무소 숙소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명확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그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통칭 정비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깃발 꽂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 어디 출신이요, 어디 출신이요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혼자 다니나요? 혼자 절대 같이 안 다닙니다. 여러 명이 같이 다니죠? 우리 영등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을 갖고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가로주택의 10%를 지분권을 갖고 조합장을 만들었다. 그죠? 그분은 그 지역이 실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을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1년 이상 거주를 시키게 되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왜냐하면 제가 자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동네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왔었어요. 구청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 안에 지분 변경하는 거죠. 제가 불법 저지른 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주말 부부인 조합장의 자격은 유지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그 재개발 물건에 투자한 조합원 A와 조합장 선거 출마 후 실거주 자격 충족을 위해 옥탑방을 임차하여 이제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배우자와 딸은 이사를 거부해서 조합원 A 혼자 이사를 갔고요. 원래 살던 집과 차로 10분 거리였기 때문에 평일은 옥탑방에, 주말은 가족들과 이제 평일은 옥탑방에서 와서 생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주말은 가족들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 조합장 B는 옥탑방 전기 사용료를 급감, 우편물, 폐문 부재 반송 등을 이유로 조합장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를 했는데, 자, 이거 뒤로 갈게요. 여기 맨 아래 보실까요?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내에 마련된 주소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관련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거죠. 위반인가요?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닌가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유사 지역 내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집을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바꿔서 이해 가시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대전 도마 변동 1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불법 의혹 제기. 그 고발인 김영진 측에서 따르면 현 조합장 및 관계자들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준비위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추진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비사업 관리 전문업체 설계사 등과 용역 계약을 하고 여기까지 용역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래서 15일 이내 공개하지만 뭐 공개 의무를 불이행했다라는 건 한번 내용 볼게요.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조합법 설립 전인 준비 추진일 당시부터 승인 없이 자격 없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와 계약했다며 비대위 측에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조합 설립 후에도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가 해야 하는 일을 무자격 업체가 진행했고 관련 서류 공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비대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선정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은 2행 이상 유찰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뭐 정비사업 관리 전문업체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정비사업 그 전문관리업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업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도 저희도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상. 그럼 여기는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럼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승인을 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우리가, 덥지? 그 준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어쨌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무실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죠? 어쨌든 최소한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평가하려면 가설계로도 떠서 사업성 분석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돈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회사들인 거예요. 정비사업 그 전문업체가 들어오면은 전문관리업체가 들어오면은 그나마 다행. 근데 그 위에 기업들이 왕왕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얘기를 했다가 하도 항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무실 일단 간판을 걸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합 되기 전부터 뭔가 분명히 내가 봐도 저기 누군가 직원도 있고, 그죠? 갔더니 또 직원이 누가 차도 타주고 뭔가 막 사무실처럼 구성돼 있으면 일단은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 가시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회의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추진위원회 됐으니까 승인됐으니까 막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절차적 하자를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비대위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 이거 문서 갖고 와. 제출해봐.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끌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끕니다. 비대위 쪽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아직 뭐 우리가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을 일단 어쨌든 여러 방법으로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고발을 하게 되면요. 아쉽지만 고발한 당사자가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이상하죠? 뭔가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확인된
뭔가 심증은 있는 거죠. 근데 물증을 확보를 해서 주지 않는 이상은 형식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끌면서 만들어도 되는 그런 형태의 업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뭐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 끌다가 저희가 지기도 했어요. 저희가 고발해놓고 저희가 졌어요. 왜? 그걸 저희가 다 증명을 해야 돼. 서류를 찾아서. 그게 어떻게 되냐고. 이런 게 사실 도정법이나 이런 그 재개발 재건,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관련된 그 유사법에서 사실은 고발한 쪽에서는 이제 고발당한 사람,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인데 사실 고발당한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는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한 사람이 증명을 해줘요. 물적 증거를 가져와줘야 수사도 일어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설령 좀 더 말씀드려도 설령 조합장이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한 걸 녹음을 했어도 증명을 해야 돼. 물적 증거로.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업체에서 뭐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게 녹음이 됐어. 어떻게 됐는데. 근데 그거 겸해서 예. 예를 들어서 고발했습니다.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 제가 해야 돼. 잘못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의 일정 부분에 한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내가 법인이 돼서 조합원이 됐다라고 하기를 떠나서 이 추진위원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총회 의결 및 주요 동의율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0% 이상 50% 조합원의 50% 이상 참석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접 참석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직접 참석할 때 자기 주민등록증하고 이런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면 결의할 때는 거기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누락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정 못 받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서면 결의서를 조합에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내가 없어. 근데 내가 임의로 서면 결의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인정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서면 결의서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비대위 쪽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양식이 상이할 경우에는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다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조합원, 총회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50% 이상 참석에 50% 이상의 동의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문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어쨌든 어쨌든 요즘에는 뭐 표준 정관이 워낙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동의율에 대해서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율만 잘 맞추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 대법원 이제 무효. 그러니까 조합원 총원이 192명인 A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대의원의 정수가 20명인데 사임으로 인해서 대의원 수가 1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의원을 개최해서 BCD를 대의원으로 선임하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겁니다. 법정 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의원을 선임한다는 게 여기서 보면은
총회 전속적 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대행하는 이제 의결기관으로 해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의 경우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그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 그런 내용 차치하고요. 여기서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기 중 거리된 자 등의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이 가능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조합원이 192명이었던 사례는 A조합의 경우 법정 최소 대의원 수는 20명이나 당시 사임 등으로 인해서 대의원 수는 17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에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여 거리된 보궐선임 등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으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족수 미달인 거죠.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최소 20, 여기서는 이제 최소 20명이 되는 거예요. 20명이 다 충원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 해버리면은 그거는 절차적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절차적,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비 사업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잠시만요. 조합 청산 및 해산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재건축 조합 A, 06년도 준공 이후 16년도 조합 청산 절차를 위해서 조합원들로부터 26억을 징수를 했어요. 그러나 22년 말 잔액이 5만 원으로 확인됐어요. 조합 상대로 소송 진행해서 회계장부를 열람한 결과 26억 중 상당액이 조합 운영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조합 연간 회사 및 직원 명의 계좌로 빠져나간대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합원의 사적 재산 유용,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모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문했던 회사인데, 워낙 그 조합의 이익이 좀 컸죠. 이익이 좋았는데, 조합원들 동의 없이 조합장이 청산시켜버렸어요. 수백억을. 근데 돈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 벌기 참 쉽죠? 근데 저 질문하나, 조합 청산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 들어 입주를 했는데. 일단은 뭐 여러 이유가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뭐 이제 비용 관계라든가 정산 관계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AS에 대한 문제, 하자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하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늘어지는 경우가 좀 뭐 각자 상이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정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리고 또 예상했던 사업 수익과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해가지고 뭐 특정 짓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뭐 대부분,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꾸 청산이 안 되어지는 경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정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어서 그러게 조금 애매해요. 그런 게 비용이 조금 불투명하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합의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데, 여기 뭐 구청 관계자들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이제 주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재산이잖아요. 재산권 행사자잖아요. 권리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구청이 개입해도 마땅히 방법이 없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버텨버리면, 그러니까 조합 사무소에서 버텨버리면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충분히 법적인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해요?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문의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공 능력 평가나 뭐 하자 판정 건수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뭐 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크게 유효하지 않다는 게, 모든 그 정비 사업들이 사업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브랜드로 가겠죠. 그 어디가 무너졌었잖아요. 그쵸? 어디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는
경쟁률이 치열해. 그건 누구 잘못이죠? 하면 뭐해? 주민들은 그거는 우리만 아니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요. 어쨌든 뭐 당연히 시공사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자기 분담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브랜드 값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시공순위가 높은 회사가 내 집을 하냐? 그거는 시공사가 요즘에는 사업성 분석에서 돈 안 되면 안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시공사들이 많이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정비 사업 한다고 하면 시공사들이 안 할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주요 지역 아니면 굉장히 이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직원들 네, 그 복합 개발 분들도 하셨을 땐 오신 것 같은데 뭐 복합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성이 없는 지역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죄송합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마을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질문 제가 답변이 있고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